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7회 경제학 짱박사 진도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거기 보시면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화폐 발행 차액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이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땐 5만원짜리 신사임당에 그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5만원 들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급했는데 그거 만드는데 비용은 5만원 안 들면 그 차익만큼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만약에 5천원 들었어? 근데 그걸 5만원에 팔았어? 그럼 4만 5천원이 스파게티 팔아서 얻게 된 이득이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 화폐 발행 차익은 바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식을 이렇게 주어졌어요.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빨리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만큼의 발행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물가 대비. 실질이니까 P로 나눠준 거야. 이게 실질이 아니면 그냥 통화량 증가시키면 그게 바로 차익이 되는 건데 거기 식을 한번 보시면 화폐 시장의 균형 조건이 있고요.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하겠죠. 피셔 가설 있고요. 피셔 방정식이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 두 개는 뭐 비슷하게 보긴 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통화량, 인플레이션율이 바로 통화량 증가량과 똑같은 건데요. 그 식은 그 제목은 보지 마시고 식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실질 화폐 발행 차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거기 보시면 언제 큽니까 하면 요거를 좀 식을 변형과 조작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이거를요 m을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얘를 뭐라 그래요? 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라고 써 있잖아요. 파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따라오셨죠? 그 다음 P분의 M 이거는 거기 보시면 화폐 시장의 균형 조건에 의해서 얘는요 화폐 수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L 소득 물가 상승률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얘가 커지니? 라고 하면은 언제 커질까요? 얘가 올라갈 때 커지고 얘가 올라갈 때 커지겠죠? 얘는 소득이 증가할 때 커지게 될 것이고요. 요거 이자율이라 해야겠지? 이자율 하게 되면 이렇게요. I 이렇게 씁시다. I 이렇게요. 이자율에 대해서는 반비례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뭐 화폐 수요라든가 이런 얘기는 담겨져 있지 않고요. 물가 상승률이 여기 보시면 올라갔을 때인데 인플레이션율이 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 자,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시면 3번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가능한 한 낮고 그럴수록 이제 이 기대치가 확 더 차이가 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뇨리지 효과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요 시뇨리지가 무엇인가 그 기본 개념 보시고요. 요 식 정도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더 들어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12번. 자, 우리 경제성장과 관련한 성장 회계, 그로스 어카운팅을 얘기합니다. 갑국의 생산함수가 있고요.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마이너스 2%, 총생산 증가율이 5%라고 하면은 솔로 잔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Y는 이렇게 있고요. 생산함수가 A가 있고 K에 0.5야 2분의 1이라 씁시다. L에 2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록을 씌워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 증가율, 변화율로 표현하려면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아시죠? 이게 록을 씌우는 거에서 이게 가중치 역할을 합니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더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이제 솔로 레지듀얼 해서 솔로 잔차 해가지고요. 기술 진보와 관련한 변수가 거기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여기 L에다가 델타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값들 대입을 해볼게요.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이 4% 이렇게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 노동량의 증가율이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생산 증가율이 5% 얘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솔로 잔차라는 게 총 요소 생산성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솔로가 봤을 때 G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노동의 기여분, 자본의 기여분 이외에 나머지 레지듀얼 아니겠습니까? 기타 등등 다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여기 있겠군 해가지고 표현하고요. 이걸 총 요소 생산성,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요 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생산함수가 1인당으로 표현이 돼 있네. 요거 FK 나타내는 거죠. Y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분의 1이라 할게요. 0.5 해도 되고요. 왜냐면 여기가 0.5 해가지고 2분의 1 하면 좋긴 한데 여기는 0.2야. 그래서 뭐 편한 대로 하세요. 0.5에 K에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델타 얘가 0.1이고요. 10%씩 감가상각되고 저축률이 0.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솔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기본적인 솔로 모형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고요. 1인당 자본이 있고 이렇게 Y는 FK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S만큼 이렇게 증가합니다. SFK. 자, S가 얼마라고요? 저축률이 S야 저게 0.2예요. 0.2. FK 요걸 그냥 좀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쓰면 그냥 0.5 K에 0.2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이 얼마나 필요로 한가?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만약에 효율적인 노동 하려면 효율성과 관련한 기술 진보율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델타 K 이렇게 되고요. 델타가 0.1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균제 상태가 되고요. A점을 찾고요. 그때가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고 거기 대응되는 게 1인당 균제 상태의 자본량에 해당하는 1인당 소득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델타 K가 빵이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SFK 요거 식을 그대로 쓰면 빼기 여긴 델타 K 요게 제로가 되는 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셔야죠. 요거 하면 0.2, 0.5 하니까 0.1 K에 여기 보시면 0.2 마이너스 요거 0.1 K 얘가 빵이야. 이게 뭐예요? 자, 좀 웃기긴 한데 0.1과 0.1 지워집니다. 그럼 K는 어떻게 돼? K의 0.2에서 K 빼주는 건데 당연히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균제 상태가 되고요. 오케이? 자, 우선 문제 좀 볼게요. 기억.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가 되면 네,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가 되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2야. 여기 어떻게 돼? 델타 K가 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인당 투자는 감소한다 이래야 되고 기억 틀렸네요. 다음 니은.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일 때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은 1인당의 저축보다
감가상각이 훨씬 더 크네.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게 0보다 작다는 거니까 감가상각 되는 게 얘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봐야죠. 기억, 니은 다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균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현재 1인당 자본량에 관계없이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여러분 균제 상태에서 거기 보시면 벗어나 있는 경우 벗어났어요. 균제 상태에서 여기를 할게요. 자, 그때 1인당 자본량에 관계없이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점차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점차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기선 점차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랬을 때 여기 상태가 되면 얘도 빵인 거 아시죠? 아니 여러분 균제 상태라는 것은 이게 막 스톱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자동차 속도가 두 개가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옆에 차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델타 K가 제로가 되고 델타 Y가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빵이 되고요.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빵이 되는 상태가 바로 균제 상태에서의 어떤 균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다음 리얼 볼까요?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거기 잘 보시면 골든 룰이라고 하죠. 예, 황금률은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라고 하면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예요. 맥스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균제 상태를 나타내는데 1인당 소비는요. 전체 여기에서 요거 뺀 나머지가 1인당 소비인데 접산의 기울기가 같을 때죠.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표현할까요? 얘랑 두껍게 칠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랑 요게 같아질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과 요거 기울기는 지금 감가상각만 있죠? 요거 1대 이 경우엔 인구 증가율이나 이게 없으니까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MPK 요거 미분합니다. 0.2가 앞으로 내려와요. 0.2 앞에 0.5 K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0.8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감가상각률 0.1입니다. 델타 0.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0.2와 0.5 0.1, 0.1 지워지네. 그럼 K는 얼마야? K는 균제 상태 중에서 골든 룰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정확히 그럼 여기를 지나가서 요거 두 개가 지금 현재 균제 상태가 자본 축적의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균제 상태 중에서 황금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맞습니다. 리얼.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이론과 관련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학파가 있고요. 고전학파는 공급을 중시 여기는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학파죠. 시장의 어떤 균형과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가격을 신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대공황이 되면서 케인즈학파가 등장했죠. 자, P의 신축적인 가격에 보이지 않는 손 그 기능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기능을 잘 한다는 거니까 얘가 오르락 내리락 신축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케인즈는 아니다. 얘가 경직돼 있다. 자, 고전학파는 아시겠지만 작은 정부입니다. 근데 케인즈학파는 어떻게 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큰 정부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고전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공급을 중시 여깁니다. 공급을 중시.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세이의 법칙.
말하세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케인즈는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유효 수요가 부족했다 해가지고 수요를 중시 여깁니다. 오케이. 여기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자율조정 기능을 강조하고요. 케인즈파는 재량적인 어떤 정부의 특히 재정정책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가 이렇게 확대돼서 학파로 가게 된 게 우리가 이제 케인즈 학파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고전학파는 사실 뭐 학파라고 처음엔 얘기하기 그렇지. 옛날에 경제학자들은 다 고전학파니까. 그다음 이제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주의, 통화량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학파가 등장하고요. 자, 그래서 통화주의는 아시겠지만은요, 약간 기대를 집어넣습니다. 적응적 기대 가설. 이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단기와 장기 요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통화주의의 주장을 강조하는 게 자연실업률 가설 이거죠. 그래서 이 자연실업률이라는 것은 장기에 어떤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단기에는 잠깐 케인즈 네 말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장기에는 아무 효과 없을걸?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들이 커다란 어떤 요렇게 새로운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 세 자에는 뭐가 담겨 있죠? 맞아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게 되는 합리적 기대와 그리고 그 전에는 케인즈가 봤을 때나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최적화 행동 그걸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 기대를 하면서 최적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통화주의가 옷을 갈아입어서 세고전학파 이렇게 오고요. 케인작파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여요. 케인작파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세 자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신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케인작파에 해당하는 것은 가격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케인작파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니요. 세케인작파는요. 단기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하고요. 장기는 모르겠어. 예, 관심이 없다고. 물론 장기도 약간 우하향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장기 단기 해서 하는 게 이제 통화주의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세고전학파 쪽은 뭐예요? 여긴 단기 장기인데 이거는 합리적 기대를 했을 때 예측을 했는가 아니면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2번 세케인작파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케인작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경직돼 있다.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 3번 세케인작파는 단기의 화폐 중립성은 이거지. 고전학파가 고전적 이분성이라고 그러죠. 화폐의 중립성. 자, 화폐를 변화시켰을 때 그게 실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걸 크게 보면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 4번 실물 경기 변동 이론. 그렇죠, 여러분. 세고전학파에서 나와 있는 경기 변동 이론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데 M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RBC 이렇게 있습니다.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됩니다. 4번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 따르면 소비의 최적화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소비 과정에서 물론 생산 과정에서 전부 다 최적화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맞고요. 여러분 5번에 세고전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가 아니요. 메뉴 코스트는 누구 주장이다? 이거요. 여기 보시면 왜 가격이 경직돼 있는데 그거 설명할 때 메뉴 비용 아니면 효율성 임금 가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중첩 임금, 명목 임금 같은 거 계약 모형 뭐 등등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답은 4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학파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15번 한번 해볼 만 할까요?
자, T 시점의 실업률이 10%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래요.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했을 때 T 플러스 1 시점의 실업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언제나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시죠. 자,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비경할 인구랑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여기 비경할 인구 N,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래요. 그러니까 이 N 말고 여기가 이제 50%야. 이거 전체에서.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실업률은 10%고 우리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러면 여기가 500명이 있고요. 실업률이 10%니까 50명 이렇게 있고 450명 이렇게. 우리가 1000명으로 할게요. 100명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약간 1000명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숫자가 커지니까 이렇게 소수점이 안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박스를 보시면 실업자 중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20%래. 이쪽으로 몇 명이 이동합니까? 20명이 이동을 20%니까 10명이죠. 10명이 이동합니다. 1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10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구직을 단념해서 비경할 인구로 빠지는 사람이 10%.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몇 명이 갑니까? 50명에서 10%면 5명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취업자 중에서 실직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비율. 실직률이 1%야. 아니 450명 중에서 1%가 직장을 잃어요. 이쪽으로 얼마가 가는 거야? 4.5만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비경할 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1%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몇 명이야? 500명에서 1%니까 5명.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변화 전과 변화 후 할 때 여기 비경할 인구는 5명이 1, 2 갔는데 5명 내려왔으니까 얘는 500명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0명이 1, 2 갔는데 다 4.5명이 1, 2 왔으니까 5.5명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450 5.5명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44.5 이렇게 됩니까?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뭘 물어봤습니까? 실업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문자로 표현해서 실업률은. 자, 그러면 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뭐 바꾸세요 했는데 밑에 경제활동 인구는 500명 똑같죠. 500명 똑같은데 실업자 수 44.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지로 하면 100% 이렇게 보시면 답은 8.9%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 전과 변화 후로 보는 거지만 이렇게 전이 돼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어떻게 변하니? 예,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으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6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